여러분, 요새 흑백 요리사 2가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인데 다들 보셨습니까? 셰프님들 칼질하는 거 보면 진짜 예술이 따로 없어서 저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키게 되는데 방송 보고 나면 나도 저런 파인다이닝 가서 한 끼 멋지게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막상 예약하려고 가격을 알아보면 1인당 20만 원은 기본이고 3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곳도 허다해서 와, 이거 한 끼 먹으면 내 한 달 식비가 다 날아가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장님은 이 가격 받으면 떼돈을 벌겠구나 싶어서 부러움이 치솟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던져드리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이 미슐랭 스타 식당들이 사실은 뒤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단순히 엄살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 최고의 식당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니 교수님, 밥 한 끼에 30만 원을 받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게 왜 말이 되냐면 우리가 보는 가격표 뒤에 숨겨진 그 살인적인 비용 구조를 뜯어봐야만 이해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전 세계 레스토랑 랭킹에서 무려 5번이나 1위를 차지했던 덴마크의 노마노마라는 식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곳은 그냥 식당이 아니라 미식계의 성지이자 모든 셰프들의 꿈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전 세계 부자들이 전용기 타고 와서 밥을 먹던 곳인데 놀랍게도 2023년 말에 문을 닫겠다고 선언해서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창업자 르네 레드제피 셰프가 폐업을 발표하면서 남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데 현대식 파인다이닝 모델은 지속 불가능하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범위는 바로 타협 없는 식재료 비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그런 식재료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미슐랭 스타를 유지하려면 단순히 좋은 재료가 아니라 그 지역, 그 계절, 그 날씨에만 나오는 최상의 재료를 써야 하는데 이게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제주도에서 딴 허브가 저녁상에 올라와야 하고 이탈리아 알바 지역에서 캔 화이트 트러플을 공수해 와야 하는데 이 물류비와 신선도 유지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게다가 이 식재료라는 게 공산품처럼 쟁여둘 수가 없어서 그날 못 쓰면 전량 폐기해야 하는데 파인다이닝에서는 잎사귀 하나만 시들어도 바로 쓰레기통행이라서 재료 손실률, 로스, 이 일반 식당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식당 재료비가 매출의 30% 정도라면 파인다이닝은 40%, 50%를 우습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재료비가 오르면 음식 값을 올리면 되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끊기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괴물은 식재료가 아니라 바로 인건비라는 놈인데 이게 진짜 골 때리는 문제입니다. 파인다이닝 주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님은 고작 2명 앉아 있는데 그 테이블 하나를 위해 움직이는 직원이 10명이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요리사들은 각자 파트가 나뉘어 있어서 누구는 소스만 만들고 누구는 고기만 굽고 누구는 핀셋으로 꽃집만 장식하고 있는데 여기에 홀서버는 와인 따라주는 소믈리에 따로 있고 물 채워주는 서버 따로 있고 매니저 따로 있으니 이건 뭐 식당이 아니라 거대한 오케스트라 군단이 움직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이 인력들이 그냥 알바생이 아니라 평생 요리만 판 고임금 전문가들이라는 점인데 셰프급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버텨먹냐면 솔직히 말해서 열정페이 아해라는 이름으로 무급 인턴들을 갈아 넣어서 유지했던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요리 좀 배운다는 친구들이 돈 안 받아도 좋으니 노마 주방에서 양파만 까게 해주세요 하면서 줄을 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구조인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노동법이 강화되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면서 이런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노마의 레드제피 셰프도 과거에 직원들을 16시간씩 혹사시키고 소지르고 했던 걸 인정하면서 공정하게 임금을 주면서 이 퀄리티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했는데 이게 파인다이닝 업계 전체의 뼈아픈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게 흑백 요리사 심사위원으로 나오신 안성재 셰프님의 모수도 국내 유일 미슐랭 3스타였지만 투자사인 CJ제일제당과 결별하면서 잠정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인 CJ조차도 이거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라고 판단했을 정도로 3스타의 무게를 견디는 비용이 어마어마했다는 방증이죠. 또 다른 3스타였던 가온이라는 한식당도 광주요 그룹이 운영했는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자본 잠식 상태였다는 걸 보면 이건 뭐 장사가 아니라 거의 자선사업 수준으로 버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이 100억이 나도 비용이 100% 10억이면 결국 마이너스인 셈인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플레이팅 뒤에는 이렇게 처절한 적자 생존의 현장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건비와 재료비만큼이나 무서운 게 바로 낮은 회전율이라는 덫인데, 국밥집은 손님이 30분 만에 먹고 나가니까 하루에 점심 저녁으로 몇 회전씩 돌릴 수 있지만 파인다이닝은 그게 안 됩니다. 코스 요리 하나 먹는데 기본 도나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는데 저녁 장사 6시에 시작하면 한 테이블당 딱 한 팀밖에 못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테이블이 10개라고 쳐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손님이 고작 50명, 30명 남짓인데, 이 인원으로 그 많은 직원 월급 주고 월세 내고 비싼 재료비 감당하려면 1인당 30만 원을 받아도 남는 게 없다는 계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미슐랭이라는 별이 주는 압박감이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데, 별을 잃으면 매출이 반토막 나는 건 순식간이라 셰프들은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걷는 기분일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천재 셰프 베르나르 루아조는 미슐랭 별이 떨어질 거라는 소문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셰프들에게 이 별은 영광이자 저주인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그런 파인다이닝은 대체 왜 하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다음 파트에서는 이들이 돈이 안 되는데도 버티는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극소수의 전략, 그리고 우리 같은 소비자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임대료의 비밀과 와인 장사의 마법에 대해서는 말씀도 안 드렸거든요. 자, 앞서 제가 인건비와 재료비 이야기로 이미 여러분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었지만 진짜 숨막히는 현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임대료의 저주인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미슐랭 스타를 받을 만한 식당이 동네 골목 상권 구석에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청담동, 한남동, 아니면 뉴욕의 맨해튼,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같은 그 도시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노른자 땅에 위치해야 하는데, 파인다이닝을 찾는 고객들은 단순히 맛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의 분위기와 뷰, 발레 파킹 서비스까지 모든 경험을 소비하러 오기 때문에 허름한 건물 2층에서는 애초에 영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이블 회전율은 극악으로 낮으니 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매출이 나오질 않는 구조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셰프들이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라고 토로하는 게 엄살이 아닌 것이, 100평짜리 매장에서 국밥을 팔면 하루에 500그릇을 팔 수 있지만 파인다이닝은 고작 40명 받고 문을 닫아야 하니 단위 면적당 수익성이 최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더 골 때리는 문제는 단골의 부재인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 식당을 김치찌개 집 가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결혼기념일이나 프로포즈 같은 평생에 한 번 있는 특별한 날에 큰맘 먹고 각 잡고 가는 곳이라 재방문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경영학적으로 보면 신규 고객 유치 비용, CAC이 계속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한 번 온 손님이 또 오질 않으니 식당은 끊임없이 새로운 뉴비를 찾아 헤매야 하고, 그러려면 마케팅 비용을 또 쏟아부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상에서 소개된 아주 기가 막힌 사례가 하나 있는데, 바로 2008년 미국 텍사스에서 오픈했던 피스트라는 식당 이야기입니다. 이 식당은 오픈하자마자 평론가들에게 맛의 신기원이다, 서비스가 예술이다라며 극찬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불과 9개월 만에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를 뜯어보니 메뉴가 문제였는데, 셰프가 너무 예술원을 불태운 나머지 내장육, 그러니까 돼지 심장이나 간 같은 부속 부위로 최고급 요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미식가들은 와 이런 맛이 하면서 환호했지만 대중적인 손님들은 아니 비싼 돈 주고 왜 순대대장 같은 걸 먹어? 라며 외면했고, 호기심에 한 번 왔던 사람들도 2번은 찾지 않았던 거죠. 피스트의 오너였던 제임스 실크 셰프가 폐업하면서 남긴 말이 진짜 블랙 코미디인데, 정말 나쁜 소식은 우리가 문을 닫는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우리 음식은 여전히 맛있다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예술과 사업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형님이 포기하지 않고 루이지애나로 장소를 옮겨서 재도전했지만 거기서도 1년 만에 문을 닫은 걸 보면 결국 파인다이닝이라는 건 대중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그 어떤 천재 셰프가 와도 필패한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리스크가 바로 팀의 분열인데, 미슐랭 식당 주방은 사실상 예비 창업자 양성소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좀 자리를 잡나 싶으면 핵심 인력들이 우수수 빠져나가서 경쟁 업체를 차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러면 셰프는 또다시 생초보들을 데려다가 처음부터 다시 교육시켜야 하니 맛의 일관성,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게 미슐랭 별은 셰프 개인이 아니라 그 식당 장소에 부여되는 것이라 2호점을 낸다고 별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 유명한 고든 램지 형님도 지금까지 39개 레스토랑을 열었다가 그중 스표 3개 이상을 폐업시켰고 뉴욕에 있던 투스타 식당의 별을 잃었을 때 펑펑 울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확장의 난이도가 극악입니다. 결국 미슐랭 스타라는 왕관은 셰프들에게 엄청난 명예임과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이자 정신적 고문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 2003년 프랑스의 베르나르 루아조 셰프가 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은 이 업계의 비정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파인다이닝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돈을 벌기 위한 최적의 모델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셰프라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철학을 접시에 담아내기 위해 자본주의의 논리를 거스르며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일종의 고비용 저효율의 예술 활동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큰돈 벌어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하나 차려볼까 하는 로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발 그 돈으로 맛있는 국밥 한 그릇 사 드시고 우량주 주식을 사시는 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적자 구조를 감내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최고의 미식 경험을 선사해 주시는 셰프님들의 열정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박수를 보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30만 원을 결제할 때 단순히 음식값이 아니라 그들의 피, 땀, 그리고 예술혼에 대한 입장료를 낸다고 생각하면 그 맛이 조금은 더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